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배우 신혜선님의 짤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렇지 않나요? 계좌를 조금씩 까보다가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곤 합니다. 최근 증시 반등에 저도 이러한 미소를 짓곤 합니다. 물론 얼굴은 이것과 아주 반대로 생겼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었던 12,500포인트를 이탈한 이후에 11,000포인트에서 다중바닥을 형성한 이후 다시 위로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 나스닥 지수가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베어마켓 랠리가 오는 3가지 근거를 들어서 앞으로 강한 랠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원래 제가 시황 예측 영상은 잘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멤버십에만 혜택을 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은 시황을 예측한다는 것은 신도 잘 하지 못해요. 실은 제가 과거에 몇 번 했던 적이 있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몇 번은 맞췄고 몇 번은 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틀린 것 가지고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되도록이면 시황 예측 영상은 잘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강력한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께 이러한 영상을 올려드렸었던 것입니다. 몇몇 분들이 베어마켓 랠리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베어마켓이란 일종의 하락장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락장 가운데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베어마켓 랠리이고 최근 증시의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인플레 피크아웃,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2년물 국채 금리의 피크아웃 이 3가지를 근거로 앞으로 강한 상승이 온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어찌 보면 이 3가지가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 피크아웃이 발생하니까 연준은 당연히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오니까 당연히 2년물 국채 금리 역시 아래로 뚝뚝 떨어지겠죠. 그런데 저도 자신 없는 시황 영상을 이렇게 한번 올려드렸으니까 저도 무언가 책임감이 들면서 앞으로 좀 더 어떻게 될지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렸듯 제가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앞으로 부담 없이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달러와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증시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앞으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증시가 추가적으로 오를 여지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항상 증시를 볼 때는 달러를 먼저 봐야 됩니다. 달러는 극강의 안전자산이죠.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가 오르게 되면 위험자산인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달러가 오르면 주식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에 인플레 피크아웃 조짐이 발생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뚝뚝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제가 물음표를 띄워드렸습니다. 아직 인플레가 피크아웃 됐다는 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인플레가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증시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인플레 피크아웃을 미리 선반영하면서 달러의 하락, 증시의 상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아래쪽에 글로 썼는데요. 달러가 하락하게 되면 전반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코인도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 수 있을지 이것을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7월 21일 밤 11시 이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자산들은 이 시각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시간, 지표들과 약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중요한 경제 이벤트가 있었죠. 이것은 모두 한국 시각 기준인데요. 7월 21일 저녁 9시 15분에 유럽의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25bp 올리냐 50bp 올리느냐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은 예상치인 0.25% 인상을 깨고 0.5%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생각보다 금리를 강하게 올렸습니다. 지금 유럽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플레 역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유럽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로화 강세를 유발했고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발하면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줬죠.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7월 21일 저녁 9시 30분에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인 마이너스 2.5를 훨씬 하회하는 마이너스 12.3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때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었죠. 그런데 지금 이미 코로나 때의 절반 정도까지는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는 미국의 제조업 PMI의 선행 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안 좋으면 미국의 제조업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미국의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나온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몇 달 동안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좋진 않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경제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노동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드린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을 때 미국의 달러 인덱스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를 볼게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럽이 빅스텝을 단행하자 상대적인 달러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자 달러 인덱스가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달러는 미국의 화폐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면 달러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극강의 안전자산인 달러가 주목받으면서 달러 인덱스가 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면 달러는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밤 10시부터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여전히 유럽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를 시장에서 읽고 안전자산인 달러에 주목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시장에 리스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나오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뚝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부진한 제조업 지수가 나오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더더욱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국채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약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결국에 미국 증시의 하락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7월 21일 기준으로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되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미국 증시의 랠리가 이대로 꺾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몇 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입니다.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는 6%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경제 위기 때에는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가 11%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이힐드 금리 스프레드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도산할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도산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들이 도산하기 전에 연준의 긴축 회피, 긴축 후퇴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시장이 약간은 안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올해 4월, 5월 달에 미국의 10년 기대 인플레 값이 3%를 돌파하면서 이제 미국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2.3%대로 10년 기대 인플레 값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작년 여름 수준 값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인플레가 많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8월 달에 발표되는 미국의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경제지표는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 지표가 나왔는데 인플레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면 시장은 충격을 받고 급락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의 피크아웃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되기만 한다면 시장은 지속적으로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은 나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V자 급등은 하지 않겠죠. 방금 설명드린 부진한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아래로 출렁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보고요. 하지만 지금의 베어마켓 랠리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기 전에 미국의 2분기 GDP, 8월 초에 발표되는 7월 달 ISM 제조업 PMI 이 두 가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는 안 좋게 나올 예정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많은 전문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올지라도 시장에는 큰 악재가 되지 않을 테지만 혹시나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부진하게 나오면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은 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 충격을 주냐 안 주냐, 이러한 것은 달러가 신고가를 경신하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박스 하단을 깨고 내려갔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이러한 달러와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베어마켓 랠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